말씀드릴 내용은 아까 전반 부분이 이제 주로 임상 연구에 관한 말씀을 정범수 교수님이 해주셨다면은 저는 이제 주로 임상적인 거, 수술적 치료를 중심으로 한 임상적인 말씀을 좀 드리고 후반부에 이제 앞으로 그런 치료가 수술적인 치료를 포함해서 어떤 식으로 발전할까에 잠깐 같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파킨슨 병이라는 것은 처음 발견된 게 1817년에 제임스 파킨슨이라는 분이 이런 에세이를 썼습니다. 쉐이킹 폴즈라고 해서 떨면서 몸이 마비가 되는 이런 거에 대한 병을 기술을 했는데 여기서 이분 이름을 따서 파킨슨 병이라는 게 이제 유래가 됐습니다. 이 이후에 이제 이런 임상 보고들이 많이 보고가 되면서 굉장히 많은 환자분들이 있는 것을 알게 됐고, 여기 보면은 이 뇌의 단면도인데요. 여기서 보면은 여기가 흑질이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까맣게 표시가 되는 양쪽으로 되어 있는데 파킨슨 병의 원인은 어쨌든 병리소견은 여기에 흑질에서 이제 도파민을 만드는 세포가 집중되어 있는데 여기서 도파민 만드는 세포가 원인 모르게 선택적으로 망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까맣게 보여야 될 부분이 거의 색소가 없어지면서 점점 도파민 세포가 죽어가면서 이제 파킨슨 증상이 나타나는. 근데 아직까지 이게 왜 이런 변화가 생기며 왜 도파민을 만드는 특정 신경세포가 여기서만 망가지는지 아직은 원인을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병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도 아직 모르고 병의 진행을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조직 검사를 해보면은 신경세포가 파괴되면서 안에 루이바디라는 이런 세포 내에, 세포질 내에 함유 물질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특징적으로 하면서 이 흑질이라는 곳에 도파민 신경세포가 파괴되는 게 이제 파킨슨 병의 병리소견입니다. 그런 병리소견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제 동물 실험을 통하고 또 실제 환자분에서 나온 여러 가지 전기 신호 분석을 통해서 그런 운동과 관련되는 그런 운동 핵들의 서큐트이 있습니다. 회로가 있는데 그 회로에 이상이 특이적으로 도파민을 만드는 세포가 흑질에서 파괴되기 때문에 이상적으로 정상적인 서큐트이 돌아가는 거 말고 이상적으로 기능이 올라가 있는 몇 군데가 이제 발견이 됐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쪽에 이 담창부라는 곳이 굉장히 기능이 올라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가시상 핵이라는 곳이 굉장히 올라가 있고 해서 술적 치료의 근간이 되는 것은 이런 병태 생리, 전기 생리 신호를 끄집어내므로써 거기서 이상적으로 기능이 올라간 곳을 파괴시키는 게 이제 처음 수술적인 치료의 시작이 됐습니다. 수술적인 치료라는 것은 병을 고치는 치료가 아니고요. 증상이 나오는 거를 이상 운동 증상이 나오는 것을 완화시키기 위한 그런 치료였습니다. 그래서 파킨슨병의 발생 빈도를 보면은 전체 유병률, 전 인구의 한 0.3%가 파킨슨병을 앓고 계시고요. 60세 이상이 되시면 한 1% 정도. 그리고 65세 이상이 되시면 전 인구의 한 65세 이상의 한 2%가 파킨슨병을 앓고 계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병을 앓고 계시고 알츠하이머병 다음으로 가장 흔한 퇴행성 질환입니다. 그래서 발생률을 보면은 매년 약 인구 10만 명당 한 13균꼴로 발생을 하고 있고 대충 한 60대 초중반에 이제 증상이 나오기 시작하고 아까 말씀드린 도파민을 만드는 세포가 파괴되는 게 한 60~70% 이상이 진행되면서 이제 증상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병은 훨씬 전에 50대에 이제 시작이 되고 또 유전자 이상이 있으신 분들은 조기에 발현이 됩니다. 그래서 한 21세, 40세에서 첫 증상이 발현이 돼서 정상 그런 유전자 이상이 없는 분들에 비해서 일찍 증상이 발현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조기 발현 분들은 대개 유전자 이상이 있는 분인데 전체 파킨슨병 환자분의 약 5 내지 10%고 또 이런 파킨슨 환자분들 중에 가족 중에 또 파킨슨병을 갖고 있는 게 약 15%가 갖고 계십니다. 근본적인 치료는 아니지만 파킨슨병이 이제 진행이 되는 것, 다시 말해서 도파민을 만들어내는 신경세포가 점차 원인 모르게 파괴되면서 이제 이상운동 증상이 나오는데 그런
이상운동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한 치료들이 이제 쭉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끝이 난 다음에 이제 그 뇌정의 기구라는 그런 것들이 발달을 해서 머리의 깊은 곳을 그 목표점을 하고 찾아 들어가는 항법 비슷한 그런 그 틀을 쓰고 만드는 그런 기구들이 많이 발전을 해서 그 이후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당창구라든지 시상 뭐 이런 곳을 기능이 이상적으로 올라간 것을 확인을 하고 거기를 소작을 시키거나 망가뜨렸더니 운동 증상이 좋아졌다 하는 그런 보고들이 많이 되면서 2차 세계대전 끝난 다음에 그 1950년대부터 이런 그 파괴술이 많이 그 유행했었습니다. 근데 이 당시는 아직 CT라는 그런 획기적인 진단 기기도 발전되지 않았고, 그 1970년대 말에 나온 CT가 아직 나오기 전이고, 그리고 1980년대 이제 말에 생긴 MRI도 없던 시기이기 때문에 합병증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20-30%는 보통으로 뭐 합병증이 나오고 돌아가시는 분도 많았고 그랬던 시기입니다. 그러다가 1967년에 지금 이제 많이들 드시고 계시는 엘도파라는 약물이 처음으로 이제 임상에 적용이 돼서 이때부터 약물 치료가 본격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만 해도 이 기적의 신약이라고 해서 이 약만 먹으면 이제 파킨슨 환자는 해결이 됐다. 파킨슨 병에서 이제 해방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한 5년, 10년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이 약물에 대한 부작용이라든지 약효 감소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약물 복용을 해도 증상이 완화가 되지 않는 그런 시점이 와서 그 다음에 이제 다시 80년대부터 이제 뇌정의 수술이 부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는 CT하고 MR이 같이 개발됐던 시기이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게 목표점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게 됐었고 동시에 87년 이때 이제 그 미국과 멕시코 여기를 중심으로 해갖고 그 태아의 중뇌 조직, 그 도파민을 만들어내는 그 신경세포가 있는 바로 그 중뇌, 흑질 부분을 끄집어내서 또는 부신 그 조직을 끄집어내서 그거를 갈아서 거기에 도파민을 만드는 세포가 있으니까 그거를 환자분의 그 중뇌에다가 그 기저핵 부위에다가 이식을 하는 시술들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1년 내에 굉장히 증상의 호전이 좋아서 이게 또 굉장한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 2-3년 그 추적 관찰을 해보니까 거의 그 과 이상 운동이 몸을 많이 꼬우는 그런 이상 운동이 한 50% 많게는 50%까지 만연이 되고 별로 증상의 호전이 없어갖고 또 이제 흐지부지 됐고 그다음에 이제 90년도에 지금 이제 파킨슨 센터에서 술적 치료를 주로 하고 있는 뇌신부액 자극술을 이제 되기 시작했습니다. 약물 치료는 뭐 여러 가지 아까 질문도 많으셨지만 그 도파민 신경세포를 그가 원인 모르게 파괴가 되는데 이거를 파괴되지 않도록 막을 수 있는 약제가 있는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아직은 아무것도 그 효과가 있다고 그 검증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운동 증상 완화제를 주로 이제 이런 약들을 많이 드시고 계시는데 지금 실제로 복용하고 계시는 약들이고요. 어쨌든 약물 치료라 하면 병의 진행을 막는 치료는 아니고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도파민 만드는 세포가 죽어서 모자라는 도파민을 외부에서 공급해주는 또는 그런 유사 그 신경 전달 물질을 투여함으로써 그 증상의 완화를 꾀하는 이런 치료였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드렸듯이 한 약제를 한 10년 이렇게 장기 복용하다 보면은 약물 용량이 점점점 늘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도파민 파괴되는 정도가 점점 해가 갈수록 심해질 테니까 도파민이 몸에서 요구되는 용량이 점점점 많아지고 그래서 용량을 올리게 되면은 도파민이 뇌에만 작용하는 약이 아니기 때문에 각종 그 위장관이라든지 여러 그 운동에만 관련되는 그런 약제가 아니기 때문에 뭐 이런 여러 가지 합병증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수용체가 뭐 숫자가 도파민 수용체가 점점점 도파민 만드는 세포가 파괴되면서 그거에 반대에 있는 수용체가 뭐 내성이 떨어진다니 그래서 약물을 2배를 증가시켜도 약효가 그 2배의 효과를 보이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약효도 점점 떨어지게 되는 약물 효과 강퇴가 생기고 약물 자체로 의한 이상 과운동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약물로는 더 이상 일상생활을 하기 힘드신 그런 때가 오게 됩니다. 대개 한 10년을 보고 있는데 환자분마다 병의 진행이 다르기 때문에 5년에서 20년 사이에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수술적인 치료입니다. 그래서 대개는 그런 전에 쓰셨던 약물에 잘 반응하셨던 분인데 약물 치료로서는 더 이상 일상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 대개 적응 대상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수술적 치료가 하실 수 있는 분, 그러니까 몸이 편찮으셔서 수술을 견디지 못하는 분들 말고 수술이 가능하신 분들, 그리고 치매라든지 다른 우울증 이런 질환이 없는 경우, 그 다음에 다른 파킨슨병 유사 질환이 아닌 경우가 이제 수술의 대상이 되십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파킨슨병 자체는 그 원인 모르게 흑질러 있는 도파민을 만드는 신경세포가 죽어가는 병이고 그 원인을 아직 모르기 때문에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그 약물 치료를 하고 일정 기간 약물 치료를 하고 나면은 더 이상 또 약물로 견디기 힘드실 때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수술적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약물 치료와 수술적 치료가 잘 조합을 해서 어느 시기에 약물 치료를 이제 더 이상 효과가 없다고 판정을 하고 수술적 치료로 넘어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통합적으로 환자분을 잘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저희 서울대학병원에 이제 그 2005년 3월에 개설한 파킨슨 네트워크가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여기는 그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 있고 환자분을 그 모니터링한 거를 비디오를 찍어서 그 자료를 관리하는 실이 있고 병실이 이렇게 보이는데 대개는 이 센터를 통해서 하는 일들은 이런 그 약물 치료를 쭉 받아오시던 분이 그 적절한 그 뇌신부 자극술을 하기에 적절한 시기가 되는지를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뇌신부 자극술을 하고 난 다음에 전후로 얼만큼 정말 효과가 있었는지 또 수술을 했다고는 하지만은 정확히 된 건지 또 더 환자분이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등등을 평가를 하게 되고 그래서 각 환자분마다 환자분에 맞는 그런 증상에 맞는 맞춤 치료를 이제 하게 되고 그거 외에 이제 여러 가지로 그 이런 홈페이지나 지금 같은 설명회를 통해서 환자분이나 보호자분을 그 여러 가지 같이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시간들을 만드는 걸 임무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센터를 만들게 된 거는 그 외래에 가보셨지만은 한 2시간 기다리고 한 2분 진료받으시고 가시기 때문에 그때 환자분의 상태를 평가하는 거는 그거는 더군다나 우리나라 같은 의료 시스템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적절한 수술 시기를 판단하는 거는 그렇게 외래에서 잠깐 보고 판단할 수가 있는 게 아니고 환자분을 입원시켜서 약물 지금 사용하는 게 적절히 되고 있는지 아니면 그 약물 복용이라든지 용량, 용법을 변화한다면 더 좋아질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아무리 용법을 변화시켜도 약물로는 더 이상 힘든 것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장기간의 그런 모니터링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환자분의 그 맞는 맞춤 치료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그 파킨슨 센터 인력 구성을 보면은 신경과에 있는 전복섭 교수님에 계셔서 그 신경과 전임입니다. 주로 이상운동에만 그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계시는 신경과 전문의 선생님들이 포진하고 계시고 신경외과 저를 포함해서 신경외과가 있고 그 다음에 신경심리 선생님 계시고 재활외과에 김일수 교수님 계시고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우리 이 신경생리 그 전문 기사인 임용훈 분하고 그 다음에 코디네이터 김미령 정수영 씨가 있어 굉장히 따뜻한 마음을 갖고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지금 그 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서 그 한 식구처럼 그 환자분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술적 치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전기생리학적 신호의 분석을 통해서 그 운동과 관계되는 뇌신부액 중에 기능이 이상적으로 항진되어 있다는 그런 부분을 파괴시키는 수술이 기존의 수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상이라든지 담창구, 하시상 이런 거를 망가뜨리는 수술이 주고였는데 이제 그거를 어느 분이 그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누군지 생각할 수 있었던 건데 이분이 그거를 포인트를 잡아내가지고 임상에 적용을 시키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파괴시키지 말고 고주파로 자극을 했더니 세포를 죽이지 않고 조직을 죽이지 않고 그 똑같은 억제 효과를 보이더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이분이 그분인데요. 이분이 닥터 베나비드라고 아마 그 지난달에 저희 병원에 오셨고 저희 그 개소 2주년 기념 심포지움에 오셔가지고 이제 연자로 저걸 하시는데 이분이 87년에 그 파괴시키는 거 말고
고주파로 자극을 하면은 파괴시킨 거랑 똑같은 효과를 보이면서 조직은 망가뜨리지 않는다 하는 걸 이제 그 떠는 거를 주증상으로 하는 환자분에서 그걸 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거는 전에도 있었는데요. 그거 전기 소작을 해가지고 파괴시킬 때 파괴시키기 전에 요점이 맞는지 거기서 자극을 합니다. 되게 저주파, 되게 5Hz나 10Hz 정도의 저주파로 자극을 하면은 떨림이 더 심해지고 고주파로 60Hz, 100Hz, 180Hz 이렇게 올리면은 그 떨림이 멎어지는 뭐 그런 증상 그런 속에 그거를 그 적용을 시켜서 그 고주파로 그 자극을 하면은 그 소작시키는 파괴시키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다는 걸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아이디어를 내서 여기에 이제 그런 신호를 줘가지고 여기서 그 전기 발생기에서 이제 전기를 내고 고주파를 자극을 하면 이 떨림이 먹게 되도록 하는 거를 개발을 해서 그 미국 FDA 그 승인을 받고 이제 그렇게 해서 그 다음부터 지금 전 세계에 3만 5천 명 정도 되는 분들이 지금 이 시술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극기는 지금 이제 이 뇌심벽 자극기 시술하는 그 구성을 보면은 여기에는 자극 발생기가 있고 이 뇌심부에 들어가는 전극선이 있습니다. 그 두 개를 연결하는 연장선인데 대부분은 이거는 이제 피하로 다 피부 밑으로 숨겨져 있어서 밖에서는 잘 볼 수가 없고 이 배터리 수명이 대개 한 3년 내지 5년 정도이기 때문에 이때마다 갈아야 되는 문제가 있긴 하지만 이 집어넣은 전극은 그대로 반영구적으로 그냥 갖고 계시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런 뇌심부액 자극술의 일련의 수술 과정을 잠깐 살펴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같으면 이제 파킨슨 센터에서 입원하셔서 모니터링을 하고 수술을 할지 어떨지를 결정을 하고 수술이 결정되면은 아침에 이제 머리털 교정을 하고 MR을 찍고 그 다음에 수술방에서 MR을 분석해가지고 그 목표점을 찾아내고 그 다음에 그 목표점에 전극을 삽입한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전기 생리 신호를 확인해서 정말 그 목표점에 나와서 나오는 거가 맞는지 확인하고 또 자극을 한 다음에 그 점에서 환자분들이 증상이 좋아지는 걸 확인하고 또 다른 부작용이 안 생기는지 이런 걸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반영구적으로 몸 안에 삽입될 전극을 놓고 그 다음에 배터리를 놓고 수술을 마칩니다. 되게 하루에 한 3시 정도의 수술이 끝나고 아침에 들어가셔서 그 다음에 이제 센터에 잠깐 입원하셨다가 외래로 오시면서 그 자극기를 조절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뭐 CT를 찍는다, MRI를 찍는다 해서 그 전극이 제대로 들어갔는지 등등을 파악을 하고 수술하고 난 다음에 환자분들의 증상이 어떻게 좋아지는지 더 좋아질 부분은 없는지 등등을 정밀하게 분석을 하는 과정을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 시술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구들인데 이 MRI를 저희는 이제 팩스 시스템이라고 MR방에서 사진을 찍으면은 이제 그 수술방으로 바로 전송이 돼서 이거를 서지플랜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그 목표점을 정하는 그런 치료 계획을 세우고 그 서지플랜이라는 프로그램은 이 워크스테이션 컴퓨터에 돌아가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이 마이크로 일렉트로드 레코딩이라고 그 뇌심부 자극 그 레코딩 그 기록기가 있는데 그걸 통해서 그 목표점에서 나오는 전기 생리 신호를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극을 하고 환자분이 증상이 좋아지는 걸 이제 확인하는 이런 기구들을 사용합니다. 이거는 이제 예전에 CT나 MRI가 나오기 전에 이제 했던 방법인데 여기 보면은 머리뼈에 조그만 구멍을 내고 바늘을 넣어서 이 뇌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뇌실은 머리뼈가 그 딱딱한데 거기 안에 이제 굉장히 연한 조직인 뇌조직이 있기 때문에 이게 충격을 받지 말라고 머리 안에는 항상 물이 흘러다닙니다. 호석정에 물 흘러다니듯이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물이 흘러다니는데 그 물을 만들어내는 물주머니가 누구나 머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관을 집어넣고 물감을 넣어서 그 뇌실 물주머니 안에 음영을 보면 여기에 운동과 관련된 여러 가지 핵들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 가지 기준점이 요걸 보고 여기서 좌표를 정해갖고 했던 게 옛날에 그 수술적 치료를 하기 위해서 이런 뇌실 조종술을 해갖고 했는데 요즘은 저희는 이걸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MR과 CT가 나왔기 때문에 MR이라는 굉장히 유용한 그 자성, 그 자기장의 불균질성 때문에 그 목표점을 정확히 찾지 못할 수가 있다는 우려가 많이 있었지만 한 10년 동안 연구해서 거의 문제가 없다는 게 확인이 된 다음에는 저런 뇌실 조종술은 거의 쓰질 않고
뇌 MRI를 이용해 갖고 타겟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뇌신부역 자극술 수술 과정 전체를 다시 한번 보면은 뇌정의 그 기구 틀을 머리에다 쓰고 그 다음에 환자분 수술방으로 옮기시고 저는 이제 그 서지플레이라는 프로그램을 갖고 어디에 목표점을 할지를 정하고 그 다음에 환자분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 환자분이 그 목표점이라고 생각된 분의 전극을 놓고 거기다가 이제 거기서 나오는 전기 생리 신호를 분석을 하고 맞는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부분에다가 이제 자극을 하고 또 환자분의 증상의 완화가 어떻게 되는지 또 부작용이 있는지도 확인하고 자극기를 삽입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술 직후에 가장 우려가 되는 게 이제 그 깊은 곳에다가 전극을 넣는 거기 때문에 출혈이 가장 겁나는 합병증입니다. 실제로 무시 못할 합병증이고 100분 중에 한 2분 정도가 그 한쪽이 마비가 될 수 있는 또 생명까지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그 출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수술 직후에 반드시 CT를 찍고 그리고 수술 전에도 이런 출혈의 위험 때문에 환자분하고 계속 얘기를 하면서 변화가 있는지를 세밀하게 관찰하면서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상운동, 그러니까 파킨슨 센터나 외래를 통해서 그런 자극기를 조절을 하는 관찰을 하고 그다음 수술 후 일정 기간 1개월, 3개월, 6개월 지금은 이제 그 저희가 어느 시점에서 MR이나 CT를 찍는 게 가장 환자분께 도움이 되는 건지를 지금 파악하고 있어지고 하고 있는데 이전에는 6개월마다 CT와 MR을 같이 찍어서 전극의 위치가 정확히 어디가 있는지를 파악을 했습니다. 요거를 뭐 대충 보면 이런 틀을 머리에 고정을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 틀을 쓰고 이제 MR 찍으러 가시면은 그 틀에서 이런 마커들이 있어서 요거를 그 서지플레이라는 그런 거에 보내면은 이제 등록이 돼서 목표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뇌해부 도감이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지도 같은 겁니다. 뇌 지도. 그래서 이게 독일 분이 만든 건데 샬턴브란트 와레이라는 분이 만든 도감이 있는데 이 MR과 이 두 개를 그 영상을 합성을 해가지고 그 해부 도감에서 해부학적 위치가 어디인데 실제로 MR에서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런 서지 플랜을 같이 뭐 영상을 합성을 해서 그런 걸 알 수 있고 목표점을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목표점에 틀을 맞춰서 고정을 하고 조그맣게 이제 구멍을 내서 한 14mm 정도 되는 조그만 구멍을 내고 이때는 환자분하고 계속 대화를 합니다. 국소마취로 저걸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전기 생리 신호를 잡아낼 전극을 목표점에다가 정확히 집어넣고 그 다음에 그 목표점에 조심스럽게 전극을 집어넣는 구동기를 이용해갖고 전극을 목표점에다 집어넣고 저희는 이제 그 집어넣을 때 전극을 5개를 한꺼번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점 근처에 있는 그런 거를 그 2mm 간격으로 떨어져 있는 5개의 전극을 한꺼번에 넣어서 수술 시간을 단축을 하고 비교적 빨리 그 환자분의 목표점을 찾아내기 위해서 5개를 한꺼번에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5개에 들어가는 각각의 전극이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거에서 나오는 전기 생리 신호를 이제 잡아내서 기록을 해주는 게 리드 포인트라는 이런 그 아주 컴팩트하고 유용한 기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신호가 쭉 그 전극을 따라서 목표점까지 찾아보다 보면은 그 지나가는 궤적에 따라서 특징적인 전기 생리 신호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로 타겟으로 하는 건 목표점으로 삼는 거는 하시상액이라는 곳인데 이렇게 그 목표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5개를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이렇게 4개 내지 5개의 그 전극에서 나오는 신호를 한꺼번에 받아내서 이 중에서 가장 크게 나오는 그런 부분을 목표점으로 찾아서 그 부분에다가 전극을 삽입하고 이제 거기다가 자극을 합니다. 그 주변부의 구조물들이 굉장히 중요한 구조물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작용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작용이 없이 환자분의 증상이 완화가 되는지를 확인을 하고 이때 이제 저도 있지만 신경과 전문 선생님이 같이 계셔서 같이 그 환자분 평가를 같이 합니다. 그리고 환자분도 같이 대화를 하고 뭐 숫자를 세워보세요, 다리를 들어보세요 하고 같이 그 협조하에 일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영구적으로 집어넣을 전극을 집어넣는데 2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작은 그 전극 간의 간격이 0.5mm로 작은 걸 집어넣고 있습니다. 모델명이 3389라는 걸 집어넣고 그래서 이제 반영구적으로 집어넣을 전극을 그 목표점으로 생각한 테스트 전극을 빼고 그 바로 그 점에다가 이 반영구적으로 집어넣을 이제 전극을 집어넣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요 한 13mm 되는 구멍에다가
그 전극을 고정을 하고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가슴 위에다가 한 이 정도 되는 한 5 내지 6cm 정도 되는 절개를 하고 그 배터리를 집어넣고 이 두 개를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이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술 끝나게 되면은 엠비전이라고 이제 조절기를 통해 가지고 환자분이 가장 편해하는 그런 증상 그리고 약물과 맞춰서 약물 용량을 조절을 하고 또 이 조절기에 여러 가지 파라미터를 조절을 해갖고 환자분이 그 생활하는데 약물도 줄일 수 있고 그리고 그 수술 전보다 그 힘든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는 그런 거를 이제 찾아가거든요. 대개 한 3개월, 6개월 사이 이렇게 조절하는 기간이 있는데 저희는 센터를 이용하는 아주 인텐시브하게 모니터링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단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관리는 이제 수술 직후에 이제 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후기 관리는 외래를 통해서 이제 오시면서 그 저희 코디네이터인 김미령 씨가 이제 조절을 주도하고 있고 정동숙 교수님과 같이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원칙적으로 환자분이 껐다 켰다 하는 거 위급 상황 외에는 껐다 켰다 하는 거를 허용을 않고 센터에 와서 꼭 확인을 받고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뇌신부역 자극술을 하게 되면 이제 대개는 주로 이제 운동 증상이 좋아지게 되고 그다음에 그 수술 전에 약물만으로는 많이 힘들었던 시간들이 좀 길어지고 그리고 약물 투여량이 감소되게 되고 그래서 하루 생활하는 그런 삶의 질을 좀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 그 이전에 뇌의 그 세포를 파괴시켜서 오는 그런 시술적 치료보다는 그 비교적 여러 가지 첨단 그 기기들을 이용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수술할 수 있고 되게 양측성을 하게 되면 언어장애가 그 파괴 수술에서는 많았는데 이제 나올 수는 있지만은 굉장히 미미하고 꺼버리면 또 없어지기 때문에 가역적으로 조절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병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병 자체는 진행을 합니다. 이 수술을 하더라도 도파민 세포를 만들어내는 그 흑질 내의 신경세포는 파괴가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파라미터 조절했던 게 올해가 다르고 내년이 다를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또 조절이나 이런 강도라든지 그런 조절 용법을 좀 달리해가지고 환자분에 맞는 거를 바꿀 수가 있고 그런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어떤 새로운 치료, 획기적인 치료 방법이 나왔다 그러면은 뭐 기존의 그 조직을 파괴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바로 꺼서 뽑아내고 하는 그 새로운 치료 방법을 그대로 적용시킬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합병증으로는 그 출혈이 제일 무섭습니다. 이거는 그 가장 안전한 경로를 찾고 그리고 환자분 그 계속 그 국소 마취를 하고 계속 대화를 하고 이러면서 그 조심을 하고 하는데도 그 깊은 곳에다 전극을 꼽는 거기 때문에 한 100분 중에 한 2분 정도는 출혈이 있습니다. 그 출혈은 돌아가실 수도 있고 또 마비가 올 수 있는 그런 심한 출혈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무섭기 때문에 수술 전에 평가를 할 때 정말 수술이 필요한가 수술 말고는 대안이 없는가를 아주 면밀히 잘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파킨슨 센터의 정동숙 교수님 역할이 굉장히 크시고요. 그 이런 센터의 여러 가지 그 유기적인 그런 팀 구성이 굉장히 그런 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감염 나머지 증상들은 뭐 그런 대로 그 항생제를 쓴다든지 뭐 할 수가 있는데 이 출혈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잠깐 말씀드릴 거는 그 저희가 이렇게 수술한 다음에 환자분들이 모든 그런 데이터들이 파킨슨 센터에서 오는 모든 데이터들이 다 관리가 됩니다. 수술 전부터 시작해서 이거 12개월, 24개월까지 환자분의 그 신경학적 상태, 그다음 약물을 못 쓰고 있는지 이 전체가 지금 12개월, 24개월까지 다 모니터링이 되고 있고 여기가 용법이 되어 있죠. 이것까지 다 보고가 되어 있고 이게 액세스 파일이라는 파일을 통해 가지고 모든 환자분이 이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환자분이 지금 무슨 문제다 그러면은 클릭만 해갖고 들여다보면은 지금 어떤 상태라는 게 그냥 한눈에 명확히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술 직후에 모든 분들을 CT를 찍는데 그 CT 찍는 거가 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갖고 어느 분은 그 구멍을 내고 수술을 할 때 뇌촉색이 나와서 공기가 많이 차는데 이런 것들을 다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수술 전과 후에 영상을 합성을 합니다. 그래서 환자분 수술 전에 그 영상 그 이미지하고 수술 후에 전극을 넣은 두 영상을 합쳐가지고 실제로 지금 어디 들어가 있는지 이런 거를 면밀히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CT를
수술 후에 전극 들어가 있는 장소를 한 이미지랑 수술 전에 MRI를 두 개를 퓨전해서 요건 이제 좀 그 그래픽 매니플레이션 해갖고 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두 개를 합쳐가지고 어디에 지금 전극이 들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적을 합니다. 그래서 수술 직후에 CT하고 수술 전에 MRI를 퓨전을 시켜서 지금 이런 식으로 해갖고 두 개를 이제 만들어서 요게 그 하시상 핵이라는 부분이 여기인데 여기서 어떻게 전극이 지금 위치하고 있는가를 정확히 그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수술 후 1개월 수술 전 MRI 지금 이렇게 수술 직후와 1개월, 3개월, 6개월 찍는 이유는 언제 저거를 그 루틴으로 찍는 게 환자분한테 가장 도움이 될지 지금 그 연구 중이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고 그게 이제 결정이 되면 조만간 몇 개월에 찍는 걸로 통일을 해갖고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1개월 CT를 찍고 또 수술 전에 MRI를 퓨전을 시켜서 그때는 전극하고 그 전극이 하시상핵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또 확인을 하고 6개월 때 CT와 MR을 찍는 그런 거를 해서 모든 환자분들이 그 이런 식으로 그 CT와 MR과 MR 그 퓨전한 데이터들이 모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 이런 식으로 지금 흐리게 나왔지만은 그 수술 전 그 해부학적 위치하고 전극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을 하고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그 환자분들이 아까 뇌 그 해부 도감이 있었는데 거기서 어느 부분에 전극의 위치가 되어 있었는지 깊이와 위치, 방향 이런 것들을 모두 파악을 해서 모든 환자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다 그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맞춰서 여기 보면 전극이 4개의 그 접점이 있는데 그 중에 어디를 자극해야지 환자분이 죽을지 확인을 하면서 그걸 보면서 자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전극이건 전극만 좀 뽑아내고 그 다음에 노란 거는 우리가 그 하시상 핵이라고 MR에서 그것만 끄집어내고 나온 위치입니다. 그래서 그 3차원적으로 지금 어디가 있는지를 위치를 알아내고 이거에 조절했을 때 병이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가장 좋은 조절점을 찾았다 하더라도 한 달, 석 달, 1년 뒤가 다를 겁니다. 그거에 맞춰서 이런 자료들이 모두 환자분들 증상에 맞게 조절을 하는데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지금 저희 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는 수술적인 치료 전반적인 부분이고 이제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이제 지금 연구되고 있냐면은 지금 뭐 하시상행이라는 게 지금 파킨슨 환자분들의 약물에 이제 거의 반응이 없을 때 하는 심부역 자극술의 타겟 목표점인데 그거 외에 다른 목표점이 더 좋은 목표점이 없는지는 이런 그 것들을 찾아가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지금 그 자극하는 여러 가지 파형이 있는데 그 뇌파에서 그런 뭐 베타리듬이라는 그런 거를 이용을 해갖고 그런 파형을 변화시켜가지고 환자분을 좀 그 편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이런 거를 그 연구하고 있고 또 새로운 자극기 지금 배터리를 3년 내지 5년마다 갈아야 되는데 가는 거 없이 그냥 밖에서 충전만 하면은 되는 그런 식의 거를 개발을 하고 있고 원격 제어 시스템이라는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지금은 이제 전극 하나만 집어넣는데 그게 아니라 다초점 자극기라 해갖고 뭐 5개 정도의 전극을 한꺼번에 넣어가지고 뭐 증상이 변화되는 거를 접점 4개의 전극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접점 4개짜리를 5개를 한꺼번에 넣어가지고 그 증상이 변할 때마다 그걸 바꿔서 하는 거. 또 하나 이제 나노 테크놀로지라고 해서 전극을 넣는데 이거는 자극하기 위한 그런 전극이지 생체에서 나온 어떤 신호를 잡아내는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신호까지 잡아내는 그런 기법을 이용해서 환자의 증상이 바뀌면서 나오는 신호를 받아내서 그거에 맞게 자극을 해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런 기존의 배터리 말고 다시 그 리차지해갖고 쓸 수 있는 배터리들을 연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펌프라는 게 있습니다. 뇌 안에 자극만 하는 게 아니라 뇌가 특정 부위에 도파민 만드는 세포가 망가지기 때문에 그게 망가지지 않도록 여러 가지 성장인자 같은 걸 집어넣어서 펌프를 집어넣어서 망가지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라는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메디트로닉스가 그 지금 신부 자극술을 하고 자극기를 공급하는 거기서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 파킨슨 질환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확대하려고 하는데 이 과정에 파킨슨병이 아까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그
비운동 증상, 뭐 우울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같이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개발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극 한 개만 집어넣는 게 아니라 5개 이렇게 여러 개를 그냥 한꺼번에 집어넣어가지고 그 자극을 하는 그런 방법들을 또 개발하고 있고, 그거 외에 이제 이런 미래형 신경조절 치료 방법을 한다든지 그거 말고 그 일정한 유전자, 그 뇌를 도파민 파괴되는 거를 막는 유전자를 발견했다면 그거를 유전자를 넣어주는 치료를 한다든지, 또는 아까 말씀드린 그 펌프를 이용해가지고 성장 인자를 넣는 그런 것들을 한다든지, 아니면 신경줄기 세포를 이용해서 그 파괴되는 세포를 대체해줄 수 있는 방법을 구현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근본적으로는 그 이제 앞 세션에서 정동숙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임상 연구가 진행되는 거는 가장 중요한 거는 파킨슨 병이 도대체 왜 도파민 만드는 세포가 특정한 부위에서 특정한 그 연령에서 이렇게 망가지느냐 하는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원인에 대한 여러 가지 임상 연구가 진행이 돼서 그 기전을 밝혀내면은 그 치료제라는 예방제, 또 조기 진단을 해서 그 글로 갈 수 있는 고리를 끊어버리는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연구돼야 될 그런 과제들이고. 그래서 지금까지 한 걸 종합해 보면은 1817년에 제임스 파킨슨이 파킨슨 병을 조절했고, 50년대에 술적 치료가 이제 시작이 됐고, 1967년, 68년 이때 이제 엘도파 약물이 나왔다가 한 10년쯤 되면서 부작용이 나오면서 다시 술적인 치료가 리바이벌이 됐고, 그 사이에 세포 이식 시술을 했는데 별 효과가 없고, 90년도에 이제 닥터 베나비드 선생님이 그 여러 가지 자극소를 개발을 해가지고 임상에 지금 쓰여지고 있고, 이제 앞으로는 여러 가지 더 첨단 그 과학을 이용한 신경 조절 치료라든지 유전자 치료, 뭐 성장 인자 주입 치료, 신경 줄기세포 치료 뭐 이런 거하고, 원인에 대한 기전이 더 밝혀지면 그 다음에 이제 치료제 및 예방제를 쓰는 것들이 이제 장차 해야 될 일들인데 이제 할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 센터 식구들 이제 저거 한 거고요. 다 한 마음입니다. 환자분들이랑 같이 가족분 모두 다 그 병에 중하고, 이게 보다 보면은 이제 가족분들 많이 힘든 거 알고 그렇게 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들이 모여서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